징 하고 테니스 공이 라켓에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땀으로 젖은 남자가 숨을 고르며 잠시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의 등 뒤로는 열대의 태양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형벌의 공간이 과연 맞을까요? 아니면 한 낭자를 위해 완벽하게 지어진 철옹성의 다른 이름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1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마약왕이자 살인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마스크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위축도 두려움도 없는 얼굴,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오만한 시선으로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양팔을 가득 채운 용과 잉어 문신은 그가 살아온 야수의 시간을 증명하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인파 속에서 그는 한 기자를 발견합니다. 3년 전 필리핀의 수용소에서 자신을 취재했던 바로 그 기자였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비틀렸습니다.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칼날 같아서 기자는 순간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고 언론은 그에게 악마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살인, 마약 밀수, 탈옥. 그의 죄명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박광렬이라는 이름의 표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 흉터 깊은 얼굴과 오만한 시선 뒤에 감춰진 거대한 부패의 연대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이야기는 필리핀의 한 법정에서 시작됩니다. 재판관이 선고문을 읽어내리는 목소리는 무더운 법정의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징역 60년. 보통 사람이라면 삶의 끝을 의미하는 그 숫자 앞에서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그는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서 법과 정의는 돈의 무게에 따라 얼마든지 그 모양을 바꾼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에게 내려진 60년의 시간은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가장 안전한 요새의 입장권이었습니다. 그가 수감된 곳은 뉴 빌리비드 교도소, 지상 최악의 지옥이라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수용 인원의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짐승처럼 뒤엉켜 살아가는 곳.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박광렬의 공간은 따로 존재했습니다. 섭씨 40도로 넘나드는 살인적인 열기가 콘크리트 벽 너머로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무는 공간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뱉어내는 미지근한 바람만이 이 지독한 부조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독방은 감옥이 아니라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습니다. 푹신한 침대와 개인 화장실, 그리고 언제든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최신형 스마트폰까지. 교도관들은 그의 간수가 아니었습니다. 돈 몇 푼에 기꺼이 고개를 조아리는 충실한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 음식을 나르고 심부름을 하고 그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그의 감옥 생활은 한편의 초현실적인 희극과도 같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살 아래 동료 수감자들과 어울려 테니스를 쳤습니다. 땀을 흘린 뒤에는 차가운 음료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 수십,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마약이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는 철창 안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제국을 원격으로 통치하는 황제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교도관들의 묵인하에 외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감방 안으로 불러들여 미래를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법과 질서가 완벽하게 증발해버린 공간, 돈이 곧 신이고 권력이었던 그곳에서 박광렬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요새조차 그의 주체할 수 없는 야망을 가두기에는 너무나 비좁았던 것일까요? 그는 2번이나 탈옥을 감행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극적인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뇌물로 교도소 장과 간부들을 매수했고 정문을 통해 너무나도 태연하게 마치 외출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유유히 걸어 날았습니다. 시스템 전체가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필리핀의 부패한 사법 시스템은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감옥은 그의 사업을 위한 가장 안전한 본부였고 탈옥은 잠시 바깥바람을 쐬는 휴가와도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필리핀의 한 언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교도소를 산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그의 시선은 고국,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의 마약 조직을 아우르며 긁어모은 막대한 양의 필로폰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향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텔레그램에 자신의 채널을 열고 단 3글자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전 세계. 그 짧은 단어에는 세상 어디든 누구에게든 자신의 마약을 꽂아놓고 말겠다는 섬뜩하고 거대한 야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국으로 유통시킨 마약의 양은 최대 60kg, 시가로 환산하면 무려 30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이 마약들은 대한민국의 거리로, 클럽으로, 심지어 평범한 가정집의 문틈으로 스며들어 갔습니다. 그의 범죄 수법은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마약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해 그는 지객꾼이라 불리는 운반책들을 고용했습니다. 그의 표적이 된 것은 다름 아닌 지적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순수함과 세상 물정 모르는 어수룩함을 파고들었습니다. 약간의 돈과 친절을 베풀며 환심을 산 뒤 위험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운반하는지,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좋은 아저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운반책이 붙잡히더라도 그들은 제대로 된 진술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꼬리 자르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도구는 없었습니다. 박광열에게 그는 이름 없는 소모품,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벽돌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겨냥해 파고드는 그의 방식은 악랄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조직 운영 방식 또한 교활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여러 개의 가짜 닉네임을 사용하며 텔레그램 안에서 1인 다역을 연기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조직에 여러 명의 관리자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공범들조차 서로의 실체를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공포의 시스템. 이 거미줄 같은 구조 속에서 모든 정보는 오직 박광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꼬리를 잡으려 해도 그 끝에는 언제나 헛개비 같은 가짜 신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약 거래 대금은 철저히 가상화폐로 세탁되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디지털 화폐의 익명성 뒤에 숨어 그는 자신만의 거대한 지하 금융망까지 구축했습니다. 참치잡이 배를 타던 평범한 사업가에서 그는 어느새 한국 마약 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카르텔의 설계자이자 교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 왕국은 필리핀의 교도소와 텔레그램의 익명 공간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영향력은 대한민국 심장부, 가장 화려하고 욕망이 들끓는 곳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위치한 VIP 클럽 바티칸 킹덤. 최고급 샴페인이 강물처럼 흐르고 유명 연예인과 재벌 3세, 잘 나가는 사업가들이 밤의 장막 뒤에서 은밀한 쾌락을 탐하는 곳. 박광열의 마약은 바로 그곳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는 이 클럽의 실소유주와 손을 잡고 수많은 마약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얀 가루는 최고급 안주처럼 테이블 위를 오갔고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환각에 몸을 맡겼습니다. 상류층의 은밀한 파티는 그의 마약이 퍼져나가는 최적의 배양 접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강남 유흥가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처럼 번져나간 마약은 대한민국의 가장 빛나는 곳부터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마약 밀수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 상류층의 비밀과 약점을 손에 쥔 채 그들 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의 제국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발생한 한인 사업가 3명의 피살 사건, 사탕수수밭에서 총상과 고문의 흔적이 가득한 시신으로 발견된 이 끔찍한 사건의 배후로 박광렬의 이름이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동업자들을 잔인하게 제거한 것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스캔들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외교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한국 경찰과 외교부는 끈질기게 필리핀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의 송환을 위해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철옹성 같던 그의 필리핀 생활도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한국으로 송환된 그는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만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의 심판하려는 검찰을 향해 서늘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내가 입 열면 한국 뒤집어져. 검사부터 옷 버는 놈들 많을 거야. 그 말은 단순한 허세나 협박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범죄 제국이 결코 혼자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 사회에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과의 추악한 공생관계를 암시하는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마약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대한민국의 치부를 기록한 판도라의 상자를 쥔 채 세상을 향해 위험한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건드리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순간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재판은 한 개인을 단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민낯을 마주해야 하는 두려운 심판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고 괴물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우리는 안도했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그의 이야기는 한 악인의 몰락으로 끝나는 단순한 범죄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돈이면 법도 정의도 인간의 존엄성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부패한 시스템. 그는 악마였지만 그 악마를 키워낸 것은 바로 시스템의 구멍과 사람들의 탐욕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이었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외쳤던 그 섬뜩한 경고는 여전히 우리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입 열면 한국 뒤집어져. 우리는 그 말을 미치광이의 허풍으로 치부하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갔을 때 마주하게 될 진실이 두려웠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적 장애인의 삶을 도구로 삼아 망가뜨릴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의 마약이 화려한 클럽을 넘어 평범한 이웃의 삶까지 파고들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박광렬이라는 괴물을 감옥에 가두고서야 안심합니다. 그를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악마로 규정하고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일까요?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가 열지 않은 판도라의 상자 안에는 과연 어떤 이름들이 적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상자가 영원히 닫혀 있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평온한 일상이 실은 누군가의 추악한 진실을 외면하는 대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